2장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면 너만의 게임을 만들어라. 아래 글은 IMF 때 세이노가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었는지를 다룬다. 더불어 6.25 전쟁 이후 베이비본 세대와 외환 위기 이후 MZ세대 사이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통점과 연결고리가 많음을 시사한다. 베이비본 세대가 산업화 시대의 경쟁력 강화와 압박감 속의 성장통을 겪었다면 MZ세대는 정보화 시대를 지나며 양극화와 비교 문화 속의 성장통을 겪는 중이 아닐까. 이 시대가 흐르고 많은 것이 바뀌어도 세상이라는 무대를 누비는 주인공들은 결국 사람이다. 어떤 사회에서든 젊은 층은 언제나 저만 안다는 소리를 들었다. 역사는 그대로 되풀이되지는 않지만 일정한 운율을 가지고 있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도 떠오른다. 어떤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당황하고 좌절할 때도 차분히 상황을 분석하고 공부하면 누구든 그 상황을 타개할 방도는 물론 유리한 게임으로 만들어갈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1994년 멕시코에 외환위기가 일어난 지 3년 뒤인 1997년에는 태국에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금융회사들이 정실에 입각한 대출을 시행하여 대규모 부실채권이 만연해진 가운데 헤지펀드들의 바트와 퉁기 공격으로 인해 바트 환율이 대폭락하고 외환위기가 본격화되었다. 태국 바트와의 폭락으로 같은 해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가치도 8월부터 급락하면서 인도네시아 또한 외환위기를 겪게 된다. 태국 바트화가 폭락하던 때 나는 한국도 태국처럼 정치적 끝발이 있어야 기업 대출을 받기 쉽고 회계정부는 믿을게 못 된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다. 정치권에 뇌물을 바치면 정치권 인사가 은행 대출을 주선하여주는 관치금융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으니까. 이미 1997년 1월에 재계 자산순위 14위였던 한보철강이 5조 원의 비용이 필요한 제철소를 4조 원의 빚으로 건설하려다 부도로 쓰러졌고 4월에는 산미그룹이 쓰러졌다. 진로그룹에는 부도 유예 협약이 적용되었으며 7월에는 기아그룹에도 부도 유예 협약이 적용되었다. 은행 대출이라는 것은 원래 채무자의 담보 능력이나 기술력 및 수익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시에는 높으신 분의 전화 한 통이면 부실한 회계장부를 갖고도 대출이 이루어지던 상황이었고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정부가 알아서 뒤치다꺼리를 해줄 테니 절대 죽을 일이 없다는 대마불사가 신조처럼 여겨지던 시대였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볼 때 조만간 한국도 거덜날 것 같은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게다가 94년부터 미국 출장을 자주 갔는데 한국인들과 비교할 때 그곳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이 몹시 이상하다는 걸 강하게 느꼈다. 당시 한국 기업에서는 간부급 남자들이 출근 후 신문을 들고 화장실로 가는 것을 특권처럼 행사하는 분위기였는데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였다. 미국 내 비공개 기업 중 가장 큰 회사 카길에서 이틀간 지켜본 직원들의 근무 태도 역시 내가 다녔던 한국 대기업 직원들의 태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농작물 재배지로 유명한 베이커스필드에서는 남미에서 집단으로 올라와 텐트 생활을 하여 이동하는 노동자들이 수확지에서 군사훈련을 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다국적 기업의 전 세계 임원 7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하루 종일 발표와 토의를 하면서도 점심시간도 없이 회의장 뒤편에서 샌드위치나 물냉이를 먹는 광경에 놀랐다. 이 근무 태만으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 노동조합은 현실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인 데다 정치색이 짙기까지 했다. 나는 한국의 생산성이 낮은 데에 비해 원화 가치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하였다. 그러던 중 태국에서 외환위기가 터지자 나는 멕시코가 외환위기를 어떻게 해서 헤쳐나갔는지 닥치는 대로 책을 사서 읽고는 6월부터 암달러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 시절 암달러 상들은 남대문이나 이태원에 많았는데 이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용산 국방부 근처에 있었다. 자파상으로 위장한 그곳은 억 단위 환전도 가능했다. 당시 환율은 900만 원 미만이었고, 당시 환율은 900원 미만이었고 890원에서 작은 등락을 보였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그동안 890원대에서 보합세를 보여온 달러당 원화 환율이 모처럼 890원대 아래로 떨어졌다. 국내 수출 여건 호조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면서 매도 물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라고 한국경제신문이 1997년 2월 14일에 보도하였다. 그러나 2개월 후인 8월 21일 서울경제신문은 사설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거의 15조 원이다. 금융시장 위기는 곧 국가 경제 위기다라고 언급한다. 일주일 후 SBS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모자람을 여러 지표로 설명하면서 그 와중에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에 태국의 외환위기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분담금 5억 달러를 내야 한다는 것을 보도하였다. 하지만 경제신문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동남아시아 국가와 달리 한국은 경제 규모가 크고 외화자금 유출입의 파급 효과가 적어 최근 외화자금의 유출이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증권거래소에서 나왔다고 보도하였고, 이 9월 9일에는 우리나라의 국가 위험도는 지난 7월에 이어 여전히 비교 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기아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 평가 점수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경제 기반이 아직까지는 건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괴상한 논리를 전개한다. 10월 6일 IMF는 조사단을 이끌고 방한하여 한국 경제에 대해 10일간 조사를 벌인 뒤 한국 경제는 결코 위기가 아니라고 강조하였고, 금융개혁이 장래에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러를 사들였다. 그 후 주간 매경은 10월 22일자에서 돈 어디로 흐르나를 주제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금리 상승, 불확실성 악재가 계속 겹쳐 예탁금 1조 원이 빠져나갔다고 보도하면서 대선 앞두고 부동산을 최고로 여기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 열풍을 보도하였으나 나는 부동산 또한 쳐다보지 않았다. 무역협회가 발행하는 월간 무역 11월호는 1998년도 세계 경제를 전망한다는 기사에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가격 변수들은 대체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는데, 이때 주요 변수들은 국제금리, 환율, 유가를 의미하였다. 또한 다른 기사에서는 여러 경제지표를 보여주면서 실물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아라고 했으나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도대체 그 실물 경제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의문이다. 당시 상황을 그나마 제대로 보도한 경제주간지 기사는 중앙일보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로 11월 4일자 인위적 부양책 오히려 독이다란 기사에서 구조조정을 외면하면 백약이 무효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주간 매경은 11월 12일자에서 성경, 포스코, LG, 삼성, 장기신용은행 등 경제연구소, 경제연구원, 금융연구소 소장, 부소장, 실장 등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어렵지만 공항까지는 안 온다는 것이 기사 제목이었다. 한편 그해 여름쯤 경제주간지의 딱 한 곳에서 한국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양면에 걸쳐 실렸는데 내가 그 기사를 직원에게 영문으로 번역하도록 한 후 해외 관련 부서들에게 모두 배포하였던 기억이 있다. 1997년 11월 21일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월에 환율은 2,000원으로 폭등하였고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정부는 1월 1일부터 달러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환호를 바꿀 때 그 출처를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된다. 1998년 새해가 되자 나는 지금은 암투병 중인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달러가 가득 들어있는 트렁크 2개를 하나씩 끌고서 외환은행에 갔다. 은행 직원들이 놀라면서 달러를 오랜 시간 세는 것을 지루하게 기다린 후 하나로 예치했는데 이때 100% 정도의 수익률로 수십억 원을 벌었다. 당시 내주만 하던 아내는 통장에 찍힌 금액에 놀라서 내게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공부해야 돈을 이렇게 쉽고 빠르게 벌어? 라고 물었는데 나는 아닐걸. 그런데 내가 밤새워 공부하는 것이 쉬워 보였어? 하고 간단히 답했다. 1월 하순, 나는 내가 일하던 다국적 기업의 파이낸스 헤드쿼터가 있던 홍콩으로 갔다. 한국 지사에서 수입하던 부품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데 이 환율이 너무 올라 있으니 9월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게 해달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당연히 홍콩 헤드쿼터에서는 거절하였고 결국 타협안으로 일본 자사를 통해 일본 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왔고 그 이자는 한국 지사에서 부담하겠노라고 했다. 그 결과 이 다국적 기업은 1998년에
경쟁사가 한국 시장에서 쩔쩔맬 때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두게 된다. 한편 1998년 6월부터 12월까지 정부는 이른바 묻지마 채권으로 불리던 5년 만기 무기명 장기채를 3회에 걸쳐 약 3조 8천억 원 원어치를 발행하였는데, 금리는 당시 시중은행 금리가 15에서 20%였던 것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연리 6% 정도였다. 나는 그 채권을 수십억 원어치 샀다. 처음에는 자산가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여 이 채권이 팔리지 않았으나, 금융거래 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자금 출처 조사도 없었기에 상속 증여세를 면제받는 이점이 부각되면서 이 자산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 채권들은 2003년 6월부터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국세청의 아리송한 태도로 인하여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났고, 그래서 만기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금액도 6천억 원이나 있었다. 이 채권이 무효화되는 만기 5년 이후까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다. 내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만기 때 자금 출처 조사는 없었고, 이 채권을 증여받았던 가족이 몇 년 후 다른 이유로 국세청 사국 조사를 받았을 때 그 부분은 전혀 조사되지 않았었다. 정부가 약속은 지킨 것이다. 1998년 하반기, 한쪽에서는 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묻지마 채권이 팔려나갔지만, 이 다른 한쪽에서는 구조조정 여파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수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부채를 많이 낀 부동산들이 경매 시장에 나오자 나는 그중 몇 개를 눈여겨보다가 재벌급 회장이 소유했던 큰 것 하나를 찍어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직원에게 경매 입찰을 하라고 시켰다. 아니, 사장님, 현장에 가서 안 보십니까? 안 가봐도 돼. 내가 왜 안 가봐도 된다고 했을까? 나는 나보다 훨씬 더 부자였던 사람이 망해서 개인 이름으로 갖고 있던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면 가치가 분명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임장했다. 한국 주식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다. 그러나 멕시코가 1994년에 미국과 IMF 등등의 구제 자금을 받아 1995년 가을부터 차입금 변제를 실시하고, 1996년부터는 금리가 하락하여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을 참고 삼아 거금을 들고 주식시장에 98년 중순부터 뛰어들었는데, 당연히 수익만 계속 얻었다. 한편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에서 재벌가는 아니지만 부유한 자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1998년 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2,500에서 3천만 원 선이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외환위기 때문에 평균 15% 정도 하락한 상태였기에 음마 아파트 31평형은 1억 5천만 원대, 청담동 삼익 아파트 35평형은 1억 8천만 원대였다. 이 3조 8천억 원어치 묻지마 채권을 부자 1인당 아파트 한 채 값인 2억 원씩 구입한 것으로 가정하면 대략 1만 9천 명이 구입한 셈이다. 4인 가족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4를 곱하면 약 7만 6천 명이 만기 5년의 저금리 채권을 2억 원 정도나 구입할 만큼 여유가 있던 가정의 가족이었으므로, 가족이 나눠 가질 자산은 별도로 있다고 판단되고, 사실상 7만 6천 명 모두 부자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7만 6천 명은 대략적인 총인구 4,500만 명의 0.17%에 해당된다. 이때부터 나는 한국의 알짜 부자들을 총인구의 0.1% 선으로 계산하는데, 이 0.07%는 재산을 날려먹을 가능성이 높은 2, 3세대라고 보기 때문이다. 1999년 3월, 경제를 살리고자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였고, 7월부터는 저금리, 저물가로 인해 소비도 살아나게 된다. 이제 1990년대로 가보자. 앞에서 말한 7만 6천 명 중 1만 명 정도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다른 일반 가정집 애들과는 다르게 풍요로움을 누렸던 자녀들이고, 여기서 X세대니 오렌지족이니 하는 말들이 등장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그런 부잣집 애들 수백 명이 제각각 압구정에서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것을 상상해보라.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무슨 운동화를 신었는지로 차별이 생기는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애들이 한국에서는 실력이 안 되어 명문대에 가지 못하게 되자 부모 돈으로 어찌어찌 미국 유학을 가서는 영어 실력 부족과 인종차별 등으로 인해 기가 죽어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으니 자기 소유물을 오죽이나 자랑하고 싶었겠는가. 부모 돈으로 명품이나 수입차를 구매하고
이 값비싼 유흥업소에서 돈을 뿌리고 소비와 향락으로 주변인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을 자기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이런 행태들은 여러 언론에 의하여 확대 재생산되면서 92년에 등장한 서태지와 아이들 신드롬의 영향을 받으며 동질감 속에 자란 대다수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게 된다. 그때 그 젊은이들의 부모는 왜 자식 단속을 하지 않았을까?